안녕하세요. 3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3교시 1교시는 그 요리에 관한 그 수분과 식품, 물에 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식품의 뭐 구조나 형태를 영향을 준다든가 맛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식품의 뭐 저장이나 가공, 수송 등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수분 함량은 그 식품에 따라 차이가 크겠지만은 그 재료마다 다 이제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육류, 어패류 등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곡류, 분유, 마가린 등에서는 또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그 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그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하고 식품에 관한 관련된 모든 재료는 아마 차이가 있을 거로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물의 정의를 보면은, 물의 정의에서는 흔하게 이제 먹는 물이 있고, 먹는 샘물이 있고, 물의 모습이죠. 또 물이라면 요리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죠. 물도 숨을 쉬기도 하고, 물도 파장도 일으키게 되고, 물은 또 물에 따라서 또 물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지가 않죠. 또 물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고, 물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요리에도 아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이라면은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앞으로 먹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물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로 앞으로는 아마 예측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물이라면은 자연 상태의 물을 자연 상태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을 먹는 샘물을 말합니다. 자, 먹는 물이 지금 이제 각 가정에 각 가정의 물이 다 수도로 해서 연결이 돼서 집안에서 먹게 돼 있죠. 그만큼 이제 뭐 필터나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소독을 한다든가, 또 요즘에 또 일반 가정에서는 정수기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생수도 직접 사다가 직접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물은 그만큼 이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먹는 물은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먹는 샘물. 자, 먹는 샘물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우물을 파서 이렇게 지하수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은 다 시골도 다 현대화로 돼 있어가지고 다 집안에 다 수도가 들어오게 돼 있죠.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지하수,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에 위한 물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여기 산에가 어느 산이다 보면 이게 약수물이라고 있죠. 약수물이라고, 등산을 가면 약수물. 근데 요즘 약수물도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항상 수질 검사가 합격이 된 물이야만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질 검사가 타당치 않은 물은 먹어서는 이제 몸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런 지하수 같은 경우. 그리고 물의 모습, 물의 모습은 산소,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액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물에도 색깔이 있듯이, 자, 왜냐면
이 여행을 가던 바닷물 같은 거 보면 그 지역에 따라 다르죠. 파랗게도 보이고 뭐 바닥에도 맑게도 보이고 그만큼 물도 여러 가지 색이 있다고 합니다. 물은 아무런 색깔이 없다 하지만 없다고도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위치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색깔이라는 거를. 그리고 맛 냄새도 없다. 그러니까 물 맛은 그래도 뭐 냄새도 없다는 게 그만큼 이거는 깨끗한 물을 먼저 말할 겁니다. 그래 물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보는 그 환경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수하는 색 중에서 붉은색을 흡수하고 붉은색을 흡수하는 건 노란색, 초록색, 뭐 파란색, 뭐 오래 두어도 가라앉는 그 물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인체의 약 70%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사람은 거의 그냥 70% 물로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 안에 1, 2%만 잃어도 괴로움을 느낀다. 그만큼 이제 한참 젊을 때랑 또 나이 연세가 들다 보면은 세월이 가고 연세가 들수록 이제 대개들 보면 몸 안에 이런 수분이 자꾸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물을 자주 드시는 게 더 좋죠. 왜냐면 대개 막 입안이 마르고 그러죠. 아마 이제 한참 젊었을 때 모르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거의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 내지 10%를 잃으면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사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은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마셔야 되고 물은 안 마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몸 안에 수분을 이렇게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5 내지 10%를 잃으면 그만큼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물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물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거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물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의 구분에서는 물의 구분을 보면 이제 하천수가 있고 뭐 복류수가 있고 호수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표층 지하수가 있고 심층 지하수가 있습니다. 자, 물의 구분을 한다면은 하천 또는 그 계구에 흐르는 물로서 댐 또는 제방 등에서 의해서 흐르는 장애를 받지 않는 물, 이거를 하천수라고 합니다. 하천수는 이제 흐르는 물, 산에서 흐르던 하천에서 흐르던 이렇게 흐르는 물을 그렇게 하천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류수는 하천, 호수, 뭐 수역의 바다면 아래 또는 옆면, 사력층 등 속을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수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보면은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호수가 우리는 이제 되게 이제 충청 지방은 이제 호수가 좀 있고 바다는 없지만은 충청 북도만 이제 바다가 없죠. 그 위에는 다 이제 그 지역 위에는 다 바다가 있는 편이고 그 위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내륙 지방에서는 호수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를 호수수라고 하고, 자, 지하수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표 아래서 흐르는 물. 그리고 표층 지하수는 지하의 안반, 그 안반 속에서 흐르는 물을 말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 생수가 뭐 지하수 뭐 몇백 미터 뭐 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광고 같은 것도 나오는 거 적도 있죠. 그리고 심층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지하수 안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쏟는 물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런 거 귀하죠. 흔하게 볼 수 있는 심층 지하수는 아니죠. 그만큼 이런 지하수에서 하는 거는 솟아오르는 거는 그만큼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거 약수터라고 하나요? 뭐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도 말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물의 성질에서는 물도 물도 성질이 있습니다. 물도 마구 다루면 스트레스 받고 음식을 하는데 물에 스트레스를 주면은 음식 맛도 잘 나지 않아요. 그만큼 물도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은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물은 재사용이 거의 되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물의 피부는 섭씨 4도일 때 부피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온이 낮아지면 부피가 늘어나고, 그리고 얼음이 되면 10분의 1쯤 부피가 더 커지게 되고, 그 얼었던 얼음이 녹아버리면 그만큼 이제 부피가 더 커지기 것만 마련이겠죠. 그 중량은 늘지 않고 부피만 늘어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간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기가 있는 물. 소금기가 있는 물은 이제 주로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가 소금기가 있죠. 이게 바닷물 그 자체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금도 만들기도 이제 하죠 지금. 그리고 여물이라는 건 짠맛이 조금 있는 우물물. 그걸 이제 짠맛이 약간 있는 걸 말하고, 센 물은 칼슘, 마그네슘 성분이 맑은 물. 자, 그 이제 되게 이제 물을 마셔보면은 부드러운 데가 있고 또 나름대로 좀 센 물이 있고 뒷맛이 그런 게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헛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물.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 이제 대개 뭐 물을 찾게 되고 뭐 시원한 걸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마셔도 갈증, 특히 되게 이제 사우나를 갔다 오면은 되게 이제 갈증들이 많이 나죠. 운동을 하고 난다든가. 그만큼 몸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배출됐기 때문에 몸 안에 그만큼 또 수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분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보면은, 수분은 그 음식 하는데 음식의 그 소화, 흡수 뭐 그런 작용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소화기관, 신장, 노폐물 배출, 기능 원활하게 해준다. 체온 조절도 해주고, 그리고 이 관절과 세포막 조직에서 윤활유 역할도 해줍니다. 혈액의 92%를 구성하고 있고, 혈액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신체의 구석구석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고, 체액과 그 소화액이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수분은 여러 가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내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그만큼 건강을 조절해주고 내 몸을 관리해줄 그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재료한테도 식재료, 조리를 하기 위한 재료에도 다 어떤 수분이 있기 마련이고, 그만큼 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신체가 필요로 하는 수분 요구량은
자, 사람 몸무게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서 75%가 우리의 그 신체가 최상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그 수분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는 그 하루에 그 물을 얼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사람 마셔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만한 물을 많이 먹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물도 계속 먹으면 너무 넘어가질 않을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습관처럼 자주 이렇게 마셔두는 게 하루 평균 이 정도는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1.5에서 2리터가 그만큼 하루에 수분량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호흡 및 배설 작용에도 1.5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 자, 그만큼 사람이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정도의 호흡 해도 1.5리터의 수분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에 활동하는 데는 1 내지 3컵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1시간에 이 정도로 먹기는 쉽지 않죠. 자주 근데 이제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외국 여행들 해보셨겠지만 대개 외국에는 더우니까 거의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거의 물을 가지고 다니죠. 거의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절별로 다르다 보니까 더 여름 이해는 거의 물을 덜 먹는 편이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4계절이 있듯이 추우니까 겨울엔 춥고 봄은 따뜻하고 겨울은 가을은 또 시원하고 이런 계절마다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항상 우리나라도 덥다고 하면은 이렇게 물을 자주 먹게 되겠죠.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하는데도 이 정도의 그 수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 또 0.5리터 수분이 0.5리터 수분이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1도 상승할 때마다 0.5리터 수분이 추가서 그만큼 물이 항상 내 몸의 수분을 이렇게 섭취해줘야만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 건강 관리가 되겠고, 그만큼 체온 관리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 물을 마시면 좋지 않다는 유래. 이런 경우는 운동하는 도중에 물을 마시면 흡수가 빨라져 살이 찌거나 일시적 호흡 곤란 등 부작용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상식이다. 손이나 발, 눈꺼풀 등이 붓는 것은 수분이 한 곳으로 몰려 축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고, 물을 많이 마셔 수분이 원활하게 해줘야 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물을 많이 마셔 신장의 이노작용을 촉진시켜주고 몰려있는 수분을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하게 운동을 하면은 땀을 흘리고 나면은 갈증이 나죠. 갈증이 남으로써 그만큼 그래도 물은 항상 그래서 몸하고 건강하고 몸의 건강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 중 이런 거를 마시면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물이라는 것은 항상
내 몸과 가까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 내에 물의 그 존재 형태는 뭐 소화율을 높인다. 뭐 적절한 조리법을 통해 영양가를 보존한다. 뭐 그리고 애간을 좋게 한다. 풍미를 증진시킨다. 기호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서 맛이라든가 색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 뭐 질감 등을 질감 등을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식품 안정성을 높인 위생적으로 저장성도 높이고 식생활의 다양성도 주고 그게 조리에 관하여 그 물의 존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리에 있어서 그 물의 역할, 물은 조리를 하는데 역할을 뭐 이거이에도 많겠죠. 그래서 열의 그 전달 매체 역할도 하고 식품 성분의 물성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건조 식품의 수화로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도 주기도 하고 뭐 조미료, 양념류를 재료에 침투시켜 속도를 높이고 균일한 농도가 확산시켜 주기도 하고 식품에 들어있는 수용성 성분과 색소 용해를 시켜 고르게 분산시키기도 하고 식품의 그 성질, 모양, 맛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식품을 장시간 가열할 시 조직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만큼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물의 역할은 이에도 많은 역할을 하겠죠. 무슨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다듬어서 그 다음부터 거의 물에 뭐 깨끗이 씻는 데든가 씻어서 뭐 육수든 소스든 또 물을 그러니까 요리에서는 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요리가 만들 수가 없겠죠. 다른 재료는 뭐 재료에 따라서 뭐 나열돼 있겠지만 그만큼 조리에 있어서는 물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물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자 서양 요리 이제 우리가 이제 과목이 양식이다 보니까 이제 서양 요리를 이제 서양에서 이제 받아들인 요리다 보니까 서양 요리 그 야채 조리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서양 요리 재료에도 이거 이해도 이제 많죠. 뭐 꼭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있는 이거 이해도 있겠지만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야채 조리를 어떻게 좀 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야채 조리 방법은 자, 맛있는 샐러드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선한 야채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위에 그 흔히 접할 수 있는 붉은 피망, 뭐 노란 피망, 자 파프리카라고도 하죠. 파프리카도 요즘 피망과 파프리카는 차이가 있죠. 피망은 좀 얇고 파프리카는 두껍고 그리고 파프리카는 이제 색깔별로 노란색, 뭐 빨간색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이제 붉은색은 심장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노란색 파프리카는 다이어트에 좋은 피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파프리카는 그 요리 이외에도 생으로도 많이 다역에서 이제 생으로도 이렇게 많이 뭐 여성들은 많이 운동 후에라든가 등산을 간다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파프리카를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만큼 그 야채를 그 씻을 때는 그 잎사귀에 있는 그 작은 뭐 벌레나 뭐 곤충, 뭐 먼지 뭐 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흐르는 물에서 조심스럽게 씻어야 하고, 또한 그 잎 야채는 조직이 부드럽기 때문에 자주 만지는 것은 조기에 부패하는 원인이 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는 것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야채 종류를 불문하고 요리를 할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익히는 것은 맛, 뭐 영양, 색깔, 뭐 형태의 그 손실을 가져오므로 꼭 필요한 만큼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채를 조리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뭐 정성스럽게 해야 하지만은 칼은 본인의 요구하는 대로 자를 수 있도록 충분히 날카로워야 하고, 크기나 뭐 모양 하나하나에 그 신경을 써야 하고, 가능하다면 야채의 그 줄기 부분을 그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예를 들어 그 브로콜리 뭐 사용하는 데 있어 적당한 뭐 정도의 줄기는 그 보기 좋게 먹기에도 좋게 예를 하면 좋겠고, 신선한 야채를 조리할 경우 뭐 맛이나 뭐 색상, 뭐 결합 조직 등을 고려하는 하는데 그 아스파라거스나 뭐 빈스, 시금치 등을 블란치하여 얼음물에 그 즉시 넣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뭐 식초나 그 레몬 주스, 야채의 빛깔을 그 변화시키는 그 색깔을 변화시키는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객에게 제공되기 바로 전에 첨가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한 경우 식초나 레몬 주스는 조리 순서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이 야채를 감싼 다음 식초를 첨가함으로써 야채의 색깔이 변하는 그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봅니다. 야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가지나 뭐 마늘, 뭐 비트, 뭐 피망, 뭐 감자 등을 뭐 오븐에 굽게 되는데, 고온에서 단시간 내에 조리하는 만큼 조리 시 조금이라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원하는 만큼의 조리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야채를 조리할 때는 조리를 시작하여 고객에게 제공이 끝나는 시점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토마토, 서양 요리 야채를 토마토는 많이 쓰죠. 토마토는 뭐 서양 요리에서 소스에나 수프에요, 수프, 샌드위치 뭐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서양 요리에서는. 자, 토마토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칵테일 파 작은 것도 있죠. 뭐 그 방울토마토라고 하죠. 뭐 그런 거는 그 칵테일 파티나 샐러드 바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체리 토마토인데, 그것은 체리 토마토가 씨를 제거하거나 그 껍질을 벗길 필요가 없이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라틴어로 그 늑대 복숭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처음 전해지면서 새롭고 아름다운 토마토에 대한 두려움과 신비로움을 표현한 것으로
됩니다. 이때 그 벌써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비스듬한 그 널판지에 토마토를 깔아서 그 말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의 말로는 코테지라 불리며 비교적 수준 높은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스꽝스럽게도 토마토의 원산지인 아메리카로 유럽에 의해서 변화된 토마토가 다시 넘어와 발전하게 되었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토마토의 그 계통에 대해서 과일인가 아니면 야채인가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었죠. 오늘날에도 논쟁의 소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토마토가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 종류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그 현대에 와서는 영농가학의 발달로 토마토가 계절에 관계없이 생산되고 있지만은 토마토의 그 제철, 늦여름과 이른 가을에 그 생산되는 것이 태양 빛을 충분히 받고 영양가도 풍부하다 하는 그 토마토는 색상과 맛이 다양하여 요리에 사용하는데 천의 얼굴을 가졌다 하여서 가연이 아닐 것이다. 그 종류도 다양하여 골든, 주빌레, 마르벨, 스트라이프, 골든보이, 체리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안티파스토나 샐러드, 소스, 파스타, 샌드위치 이런 등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저장을 위해서 햇빛에 말린 선드라이 토마토 풀에 마리네이드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그 생명력이 강하여 가정의 그 뜰이나 그 박스에 그 심어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 토마토 수확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햇빛, 습도가 적당하게 조화되어야 하지만은 대개는 모종을 사용하여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심어 늦여름이나 가을에 수확하는데, 비록 푸른 것을 수확한다 할지라도 상온에서 햇빛을 적당히 제공하면 숙성이 되죠. 토마토는 덜 익은 걸 해도 햇빛만 보면은 며칠 아니면 벌겋게 바로 익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서도 토마토가 시장에서 들어와 가지고 토마토가 익질 않았다 그러면은 창문 밖에는 햇빛에 이렇게 펴놓습니다. 그러면은 토마토가 바로 며칠 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토마토는 그런 햇빛만 봐도 잘 익는 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같은 거 다양하게 다른 요리도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민트향을 곁들인 토마토 샐러드, 드레싱을 한다 하면은 토마토 샐러드 큐빈 드레싱을 해보겠다 하면, 예를 들어 3인분 정도 양을 해보려고 하면은 토마토 2개면 됩니다. 토마토 2개. 그리고 어린 호박 작은 거 1개. 그래 이제 노란 피망, 그리고 대파 얇게 썰고 씨를 제거한 검은 올리브, 그리고 다진 파슬리, 프레쉬 민트,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토마토는 웨이지 형식으로 썰어서 다시 절반으로 잘라서 어린 호박은 슬라이스 기계 얇게 썰어두고 올리브 역시 절반으로 잘라두고 적당한 볼에 준비한 야채를 모두 삶고 드레싱을 뿌린 다음 야채와 드레싱이 완전히 섞일 때까지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그럼 쿠킹 호일로 커버를 씌우고 약 2시간 정도 맛이 들도록 냉장고에 보관 후 고객에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레싱 만드는 방법에서는 볶아서 같은 뭐 큐민 시드라든가 뭐 그런 거를 다진 마늘, 후레쉬, 레몬 주스, 엑스트라 버전, 뭐 설탕 이 모든 재를 넣고 볼에 담가 완전히 섞일 때까지 휘퍼러 저어주면 그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스파라거스도 서양 요리에서는 많이 이제 스테이크나 수프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죠. 아스파라거스는 세계적으로 약 20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 연한 녹색 가진 그린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흰색 아스파라거스로 구분하고 있죠. 흰색 아스파라거스는 유럽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싹이 나기 전에 굵은 것을 채취하여 요리에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흰색을 띠는 것은 싹이 비옥한 모래땅 속에 파묻혀 올라오는 것이고 햇볕을 보기 전에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려진 그 줄기의 일부분은 땅 속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줄기가 올라와 연한 순을 잘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린색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아 성장하여 3월에서 6월 사이에 채적기로 채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정력에 좋은 영약이라고도 믿지 않는 미식가라 할지라도 아스파라거스의 맛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이 식물은 끝이 창같이 날카롭게 생겼고 남근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의 그 모험가인 그 리차드 버튼 경은 그의 저서에서 보면 아스파라거스는 영혼의 쾌락을 위한 풀잎향이라고 할 정도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왕성한 열정이 자극을 받는다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는 아스파라거스를 삶고 튀기고 이제 계란으로 만든 양념을 사용하여 매우 다양한 요리법으로 거의 매일 거의 식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스파라거스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은 18세기 그 지식인 베르나데 폰델레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아스파라거스를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그 말을 짐작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그 여원은 고대 페르시아어로 경작한 그 의미의 싹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 그 구전에 의하면 아우구스투 제왕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아스파라거스였는데 요리를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실습 시간에도 이제 가끔 사용하지만 아스파라거스도 왜냐면 너무 오래 요리를 하면은 물러집니다. 뭉그러진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아스파라는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요리에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봄에 많이 생산되는데 벨기에와 스위스, 뭐 독일 등에서는 흰 아스파라거스가 식탁에서 사랑을 받고 미국이나 이탈리아, 뭐 프랑스 등에서는 녹색 아스파라거스가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행사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 등지에서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많이 개최되는데 4월의 마지막 주간에 이틀에 걸쳐 성대하게 연례 행사를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선택하고 요리하는 데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굵기, 색, 따라서 뜨거운 요리, 차가운 요리 등의 목적에 따라 기준을 두지만 또한 요리 방법에 있어서도 시간과 온도, 기름, 물 등을 이제 고려해서 신속하게 아스파라거스 다루는 게 요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이제 스테이크에도 많이 사용하고 샐러드에도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경우는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고급 야채는 거의 모르지만 아스파라거스는 거의 이제 호텔이나 이런 고급진 데서만 많이 사용하지 이런 일반적으로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이제 이런 레스토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죠. 지금 외국에서는 이걸 널리 이제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 서양 요리에서는 여기 이제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오븐 드라이 토마토가 있는데 오븐 드라이 토마토는 제철에 싱싱한 토마토를 먹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겠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토마토 푸레로 통조림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양념을 섞어서 케첩을 만들기도 하고 냉동에 햇빛에 말려 기름에 절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먹는 것보다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토마토에 대한 다양한 맛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리게 되는데 말리거나 케첩, 푸레 등 가공품은 같은 토마토 원료로 하는데 할지라도 그 맛에 있어서는 대단히 다른 면을 지니고 있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맛에 익숙해져 갖고 이제는 토마토에 구분된 맛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죠. 따라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맛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건강에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지만은 토마토는 이제 파스타에 관련된 소스도 토마토 많이 쓰고 토마토는 또 서양 요리에서 스테이크 소스 여러 가지 소스에 토마토로 관련된 지금 종류가 많죠. 토마토 데미그라스를 끓이기 위해서 토마토 페스트가 필요하고 토마토 그 중에 재료가 쿨리스가 있고 토마토
풀에가 있고 여러 가지 토마토의 같은 토마토 재료로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통조림으로 많이 이제 다양하게 지금 토마토로 이제 그런 소스가 많이 지금 시중에 많이 있죠. 그만큼 요리도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토마토도 같은 토마토 재료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븐 드라이 그 토마토 역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노력의 결과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븐 드라이 그 토마토는 선 드라이 토마토하고 비교하여 저장 기간은 짧지만 조리 시간이 절약되고 맛에 있어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월등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만들고자 하는 그 요리사의 그 개성에 따라서 양념을 첨가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온도라든가 시간 등의 그 조절하여 약간씩 다른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도록 독특한 요리법을 개발할 수도 있죠. 요즘에 맛집 하다 보니까 다 기본 재료를 가지고 다 음식 맛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만의 그 노하우가 되고 나만의 레시피가 되는 거고 그런 메뉴가 음식의 메뉴가 많이 지금 개선되다 보니까 재료는 기본 재료로 그만큼 많이 개발하고 있죠. 어쨌든 오븐 드라이그 토마토 맛은 신선한 토마토 액기스를 농축하여 부드럽고 맛있는 그 새로운 토마토를 요리하는데 사용한다는데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징 엔다이버는 마치 뿔 같은가 하면은 꽃봉오리 같이 아름다우고 엔다이브는 형태도 여러 가지이고 부르는 이름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벨기안 엔다이브로 불리우므로 엔다이브라고 통칭하게 되었고, 엔다이브는 날것으로 샐러드에 사용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야채 요리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 식품의 일종이고, 치커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엔다이브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쓴맛을 지닌 꼬불꼬불한 이 부분을 요리에 사용하고 그러나 그 뿌리 부분도 사용 가능한데, 특히 엔다이브의 뿌리는 말린 다음 커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의 그 치커리 차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엔다이브 치커리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정확한 것인지 혼동될 때가 많은데, 영국에서 엔다이브라 하면 주름진 잎을 가진 상추류를 통칭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치커리라고 부른다 하고, 그러나 영국에서 치커리라 하면 프랑스와 그 미국에서 엔다이브라고 부르고 있는 벨기안 엔다이브의 의미는 말로 굳어져 있고, 명확하게 말한다면 엔다이브와 치커리는 영어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다이브는 크게 두 가지, 즉 야생 엔다이브와 컬리 엔다이브 구분되는데, 이 야생 엔다이브는 주로 봄철에 길가에 줄비하게 피어나는 일년 생풀과 같이 파릇파릇 싸게 돋아나는데, 이 부드러운 어린 잎을 따서 샐러드에 사용도 하고, 어린 잎들은 매우 쓴맛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은 무슬린 샐러드하고
리퀴스 샐러드의 그 재료로 최적입니다. 겨울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그 지중해 지방에서는 겨울에도 야생 엔다이브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늘진 곳에서 성장하는 그 겨울 엔다이브는 봄철에 비하여 쓴맛이 덜하여 오히려 겨울철에 엔다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생산되는 엔다이브의 끝부분을 다듬어 깨끗하게 씻은 다음 비네그레 드레싱을 곁들이면 최상의 샐러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컬리 엔다이브는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다양한 종류가 생산되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 서부 근교에서는 재배되고 있는 컬리 엔다이브는 프랑스 샐러드 요리의 중심 재료로 사용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색상도 다양해서 봉오리 엔다이브, 흰색, 노란색 등 각각의 그 엔다이브가 그 기후에 맞게 생산되는데, 컬리 엔다이브는 그 전형적인 모양으로 주위가 그린색을 띠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연한 노란색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엔다이브의 잎은 물결을 치는 듯이 조밀하게 모여 있고,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그 꽃봉오리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컬리 엔다이브 역시 비네그레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이 전통이며, 그 샤롯이나 머스타드, 샤롯은 그 서양 양파죠. 머스타드, 마늘과 같은 그 기초 양념을 곁들면 더욱 좋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름을 빼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베이컨을 첨가해서 먹으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서쪽 지방에서는 덜 익은 꼬투리 완두를 버터에 볶은 다음 호두와 올리브 오일을 섞은 드레싱과 함께 컬리 다이브를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